유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리게 할 개연성이 분명히 좀 있겠다. 100불대 트라이는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할 때는 내년? 내후년?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자식됐으면 큰 빚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농산물. 당연히 내년에 문제가 된다. 센터장님이 책에서 내년에 주목할 키워드 6개를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였어요. 근데 지금 뭐 유가가 한때 뭐 한 120, 130달러 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센터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유가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약간의 버블도 분명히 끼어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유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난 1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EMP, 그러니까 원유 탐사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1차적인 원인에다가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돼서 발생을 한 현상인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12월 5일 날 러시아 원유 가격에 대한 수출 가격 상한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빠져?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이게 60불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2일 날 유가가 또 60불이었거든요. 우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러시아 기준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격 상한제 도입하는 국가 수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액션은 없어요. 그리고 내년 2월 5일에는 뭐 가솔린이나 디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상한제도 도입이 되겠죠. 그 사이에 분명히 러시아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문제인 거고, 수요 쪽 측면에서의 문제를 보시면은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솔린 소비가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이죠. 전 세계 소비량의 40%를 점하고 있는데 올해 내내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에도 YOY로 100만 배럴씩 소비가 줄어든 현상이 발생이 됐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중국 같은 경우도 락다운 계속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가 약세를 좀 끌어내렸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중국도 코로나가 계속 이 상태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분위기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풀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가솔린 가격 지금 3갤런당 3불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분명히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할지가 이 유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리게 할 개연성은 분명히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떨어지지 절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올해 정도 고점을 벗기지는 않을 겁니다. 고점을 넘지는 않겠지만은 100불대 트라이는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특히 오펙 같은 경우가 유가 빠지면 감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80에서 100불 사이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이제 끊어버릴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의 80%는 유조선을 통해서 움직이지만요, 20%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 20%의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유럽,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리파이너리에 직접 물려 있어요. 유럽이 이번에 러시아 수출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유조선을 통한 수출은 가격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한 거는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히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이게 가장 위크 포인트입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잠궈버리게 되면 그 리파이너리가 물려있는 게 6개 나라 합산 기준으로 대략 한 130만 배럴 좀 넘는데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 정도 돼요. 유럽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꺼낼 거냐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거 너무 큰 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잠가버리게 되면 유가와 그리고 제품 가격을 두 개 다 앙등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안 잡힌다고 하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는 다운이 됐는데 물가는 계속 안 잡히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의 절대적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좀 계속 높아져야 되는, 크게 뭐 120불 이상대 유지가 되거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뭐 4불, 4.5불 내외 정도 수준, 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죠. 특히 이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 기준으로 가솔린 가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불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 가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유럽이 거의 한 7배에서 8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플레 부담률은 절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유가가 마이너스로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뭐 셰일가스 투자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 생산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미국은 맘만 먹으면 이걸 다시 시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거였죠. 아니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왜 미국 원유 생산량은 별로 늘지 않지? 라고 하는 의문들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미국에서 원유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텍사스지 않습니까? 텍사스 중앙은행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아니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생산하지 않는 거야? 에너지 기업들의 60%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투자자의 압박. 이 투자자의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4년도부터 21년까지 유가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예를 들어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지난 39년간 배당액을 줄여본 적이 없어요. 쉐브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양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몇 년간 돈 못 벌었을 때 어떻게 했어? 차입금해서 배당 준 거거든요. 차입은 가파르게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를 요구하는 거는 자 일단 돈 벌었으니 재무구조 개선하고 그리고 배당 줘. 투자를 하지 마. 세상에 되게 급변하는 게 우리가 불과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오일앤가스는 뭐라고 생각했냐? 좌초자산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런 자산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에너지 혁명,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여기다가 돈 때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좌초자산이라 평가받던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있는 거 빼먹으면 되는 거다. 이제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자의반, 타의반이었고요. 앞으로는 타의반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SG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큰 그 펀드인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이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들 기업들은 전환 쪽으로 특히 이제 유럽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전환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필요성을 더 강하게 각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전쟁이 뭐 휴전이든 정전이든 좀 소강이 된다고 하면 유가는 조금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일단은 너무나 큰 리스크 요인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하락할 개연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 전쟁 1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 상황을 없었던 일처럼 세상이 잊고 살기는 어려울 거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뭐 FSRU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독일은 지금 LNG 수입 터미널이 없는데 뭐 3개를 더 짓겠다든가 아예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드 1 같은 경우는 완투는 이미 다 터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 그러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의 배제는 지속될 것이고요. 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위기 이제 이런 게 부각이 될수록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이쪽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 당연히 떠오르겠죠. 근데 이것들을 주로 누가 하느냐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지금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제일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뭐 쉘이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유럽 기업들이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안 돌잖아요. 그럼 이들 기업들이 빠르게 신재생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에너지 기업들이 충분히 돈을 벌어야 글로벌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이걸 다 때려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뭐 사우디 아람코라든가 쉘, 토탈, 미국의 엑슨이나 쉐브론 같은 애들이 충분히 오일앤가스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업 전환을 빠르게 해야지 속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친환경 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내년? 내후년?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 제로의 목표 시점이 2050년이거든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기업 뭐 다 적자예요. 예, 터빈 만드는 기업들 다 적자입니다. 일부 뭐 미국 기업들은 엑스테라나 이런 데 흑자가 좀 많이 버는 애들도 있지만 풍력 발전 애들은 다 적자예요. 그리고 수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전해조 만드는 기업들 다 적자예요. 이 시간의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하고는 산업 전체 흐름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진짜 롱텀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예, 최소한 10년에서 20년입니다. 10년에서 20년. 정말 말 그대로 장기 투자를 각오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기름을 쓸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서는 9시부터 3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돌아가다 하더라도 밤에 돌아가는 거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애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수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바람개비를 돌리고 남은 전기를 가지고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저장했다가 그거를 이제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운송이라든가 그런 데 쓰겠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게 한 가지 세트로 다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적어도 한 2035, 40년까지는 기름과 가스, 특히 가스, 그리고 신재생, 누가 이겨? 모를 겁니다. 부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산업 이쪽 업계에 있는 밸류체인들 이쪽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저보다 훨씬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을 거의 완벽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부품들, 특히 미국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품들은 미국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장래가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철강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뉴코라는 회사가 지난 2년, 3년 동안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철강 가격은 중국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경쟁하죠. 철강 가격 빠지는데 미국은 안 빠져요. 왜냐면 수입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들이 필요한 걸 자기네 나라 회사들이 만들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으로 가는 게 30년이든 20년이든 가는 방향이 맞으면 장기적으로 얘네들은 아웃룩이 좋을 수밖에 없죠. 글로벌 신재생 주식의 투자는요, 많이 빠졌을 때 샀다가 계속 빠졌을 때만 샀다가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다시 언젠가는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네네. 내 자식 때쯤에는 큰 빚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네, 생각하고. 물려줄 주식으로. 예. 원유 말고 다른 원자재 중에 또 다른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원자재가 있다면?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단 불이 뭐 만불 대비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이제 8,000불대 중반,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니켈. 니켈? 뭐 지금 28,000불 차트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가라고 하면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가 너무 없었어요. 원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속을 더 깊이 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구리는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다 전기,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전기화지 않습니까? 다 구리 배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니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세계 2, 3위 수출국 잘 안 나오니까 가격 급등, 배터리 수요 계속 늘고 있고, 리튬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갈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거는 농산물. 사실. 네. 근데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질소 비료인데, 이건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비료 공장, 특히 천연가스로 하는 질소 비료가 대표적으로 요소라고 하는 건데, 가동률이 공장 꺼 있는 데가 3군데 중에 하나가, 2개가 공장에 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 글로벌 비료 수요의 거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년에 문제가 된다. 이게 또 내년에 왜 올해 가격이 높았는데 내년에 문제가 돼? 라고 의문 가질 수 있는데요. 북반구 인구가 많잖아요. 북반구는 통상적으로 추수하고 난 다음에 비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공장에 그때부터 뭘 하냐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봄이니까 빌드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다 생산을 해놓고 봄에 뿌려요. 근데 올해 전쟁 언제 났습니까? 2월 28일인가 났잖아요. 올해는 전혀 생산 차질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초만 하더라도 가스 가격이 유럽 기준으로 MMBTU당 뭐 5불, 지금 46불이거든요. 근데 요소 비료를 제일 많이 수출했던 국가 어디야?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안 되고 있죠.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이 유럽도 지금 계속 야, 이거 우리 비료 어떡하지? 이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좀 가장 리스키하게 봐야 될 게 이제 곡물입니다. 비료 중에서 이제 요소 비료를 제일 많이 먹는 작물이 있어요. 뭔가요?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는 제일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사료? 예, 네. 소, 아. 돼지. 옥수수 올라가면 그러면 가축이나 육류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당연하지. 우리는 다 또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영훈 센터장님 그리고 한상희 글로벌 리서치 부장님 두 분 모시고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